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면서 폴란드가 이를 격추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러시아군과 직접 타격한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폴란드 영공에서 반복적으로 이런 드론 침범이 있는 것은 분명히 명백한 도발 의도가 있어서 무기를 사용해서 격추했다. 그리고 지금 비상회의를 소집 중이다. 틱톡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떤 영상이 나오냐, 폴란드 국제공항이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폴란드는 정부가 이제 비상 대피 지역들에 좀 대피를 하라 이렇게 공고를 낸 상황이다. 폴란드군 소집 명령도 이루어질 수 있다. 안녕하세요.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김민석입니다. 주로 K방산 소식을 해외에 영어로 소개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는 K방산에 투자라는 우리나라 방위사업 입문서,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안내서를 지금 출판해서 서점에서 판매 중입니다. 러시아 드론 다수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여 공격한 상황인데 해당 내용을 전해주신다면요? 2025년 9월 10일 새벽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면서 폴란드가 이를 격추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러시아군과 직접 타격한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종전 협상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은 파문이 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폴란드군 작전사령부, 그리고 이제 폴란드 수상이 SNS 등을 사용해서 보도된 바를 종합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 그러니까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 느비오라든가 폴란드의 국경 지방에 많은 양의 물자 혹은 군사 훈련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드론 폭격을 하고 우크라이나 서부 지방을 폭격하는데 그중에 일부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한두 번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침범했기 때문에 폴란드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나토 연합군과 함께 방공 시스템을 가동하여 드론을 격추했다. 이렇게 했고요.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그 SNS에 폴란드 영공에서 반복적으로 이런 드론 침범이 있는 것은 분명히 명백한 도발 의도가 있어서 무기를 사용해서 격추했다. 그리고 지금 비상회의를 소집 중이다. 마치 이 스튜디오에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SNS 보면 틱톡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떤 영상이 나오냐 보니까 폴란드 국제공항이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폴란드 정부가 이제 비상 대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랑 국경 지방에 있는 지방, 포들라스키에, 마주바스키에, 루블린 등 지역들에 좀 대피를 하라 이렇게 공고를 낸 상황이다. 그리고 군인들의 그 폴란드군 소집 명령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소식인데 요거는 정확하게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폴란드에 지금 공항 4개가 이제 일시 폐쇄되었는데, 바르샤바 쇼팽 공항, 루블린 공항, 모들린 공항, 제슈프 이시온카 공항, 그러니까 사실상 폴란드 영토 전체에 있는 공항들이 일단 폐쇄됐어요. 이게 직접적으로 뭔가 공수를 받았다기보다는 폴란드 공군이 비상 출격 대기를 해야 될 때 민항기들이 방해를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 걸려졌는데, 폴란드는 쉽게 말해서 난리가 났죠. 우크라이나 옆에서 전쟁을 지금 몇 년째 겪고 있지만 이 정도의 사태가 나온 거는 정말 처음입니다. 폴란드군 작전사령부 여기에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 폴란드 국민의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는 침략 행위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최신 소식을 보니까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CNN에서 보도를 받았는데 우리는 확인 중이다. 지금 너무 빠르게 진행된 거라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몇 대가 들어오고 어떻게 할지, 그리고 나토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며칠의 시간이 보일 것 같습니다. 다만 보니까 미국 공화당 이런 쪽에서 보수 언론등에서는 러시아가 폴란드에 침략했다, 이거는 전쟁 행위다면서 강하게 지금 러시아를 비난하는 방송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 상황이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또한 K방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선 지금 현재 보도된 바로는 이제 이번에 러시아를 드론 격추 작전에 동원된 기체는 미국제 F-16 전투기의 가능성이 제일 크고, 폴란드 공군은 물론 우리나라 FA-50 GF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그 무장 임무, 그러니까 전투 임무에는 투입되지 않은 것을 봐서 한국군 장비가 쓰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그러니까 폴란드에서도 바로 드론 공격이 진행된다, 이게 위협적이기 때문에 폴란드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대공 방어 사업이나 이런 관련된 것들을 더욱더 가속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일단 폴란드는 사실 우리나라도 천궁, 우리가 중동에 수출한 중거리 미사일 이런 것들을 좀 제한했는데 그렇게까지 좀 되게 쉽게 말해서 땡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록히드 마틴, 패트리어트 같은 검증된 미국산 시스템들에 대한 도입을 우선시했기 때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의 드론 공격, 최근 그러니까 휴전 협상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 드론 공격은 쉽게 말해서 인해 전술, 영어로 말하면 썸 어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백 대의 드론들을 한 번에 투입해가지고 아군을, 그러니까 방어하는 측의 방어 미사일들을 소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미사일 재고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다양한 종류를 갖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산 이제 대공 방어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폴란드에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고,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폴란드에다가 K9 자주포를 수출한 바 있고 천무 다인장 수출한 바 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다음 세대 아이템으로 잡고 있는 것이 이런 자주포나 로켓포 말고 대공 장갑차라고 있어요. 중동 지방을 향해 가지고 지금 차세대 대공 장갑차, 뭐 AI 기반 대공 장갑차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발이 거의 끝나고 지금 중동 지방 세일즈를 하는데, 아마 이거 역시 드론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강해서 드론 전용 요격 미사일 혹은 드론을 부술 수 있는 기관포들을 장착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유럽 시장에서 진출을 모색하거나 혹은 그쪽에서 우리한테 급하게 요청할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이 카타르에 폭격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해당 소식 전해주신다면요? 이 사건은 9월 9일 이제 카타르 도마화에서 하마스 지도부를 겨냥한 공습을 이스라엘이 진행을 했다. 그리고 미국은 이것을 소식을 듣고 트럼프의 발표에 의하면 그 카타르 정부에다가 이를 알려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작게 했어요. 이 공습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하마스 최고급 인사들이 모여있던 장소를 타격했다고 하고, 지금 현재 몇 명이 사망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인이 제한됐지만, 그 알자지라 등 이제 그 현지 언론에 의하면 그냥 도하 시내, 카타르가 워낙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그 도심지 한가운데가 폭격을 당한, 이스라엘이 폭격을 한 상황이라서 정말 아무리 이스라엘이지만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카타르 정부가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국제법 위반임을 주장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국제법상 이런 교전행위, 그러니까 자기들이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고 해도 남의 나라에 함부로 공습하고, 이거는 국제법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행위인 건 맞기 때문에 이게 파문이 좀 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카타르가 어떤 지역이냐, 하마스가 있던 이유는 하마스, 팔레스타인, 하마스 쪽들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휴전 협상을 하는 장소가 바로 카타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전 협상하는 인원을 상대로 속격을 시도하고 암살을 시도했다는 점이, 이스라엘이 평화 협상을 위한 의지가 전혀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좀 무리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카타르란 국가의 특성, 여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설명을 할 게 필요합니다. 카타르 항공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중동이나 이런 데 가거나 아니면 유럽로 갈 때 기착지를 하거나 환승을 하는 분들로 해서 좀 인지도가 있는 편인데,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왕국임에도 불구하고 산유국이고 왕국이지만 그 민주화된 체제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요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정파는 같으면서도 이란과도 적당히 균형 외교를 지내고 있어요. 동시에 카타르에는 미군 기지가 있고, 거기다가 튀르키예 군도 카타르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 이스라엘 공습은 미군이 지키고 있는데, 그 다음에 튀르키예 군이 남의 나라 군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도 대낮에 이렇게 공습을 했다. 이게 좀 엄청난 사건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트럼프는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하지는 않지만 카타르가 이번에 맞은 것에 대해서 이제 카타르가 잘못한 것이 없다, 우리는 카타르랑 방위 조약을 맺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카타르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부글부글할 겁니다. 카타르 군대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가 굉장히 작아요. 그 뭐 서울시보다 조금 큰가 작은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면적만으로 하면 서울시보다 약간 크거나 경기도만한 나라일 거예요. 소규모지만 근데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6.5%입니다. 이게 트럼프가 뭐 3.5%를 해야 돼 이렇게 다른 나라한테 이야기를 하고, 대한민국이 좀 높은 편인데도 2.5에서 2.7% 정도거든요. 그래서 카타르의 국방력이 얼마나 많이 돈 투입하는가 이걸 좀 알 수 있고, 154억 달러 정도의 국방비를 투입해서 지금 군사력 같은 경우에는 뭐 현역이 16,000명 밖에 없지만, 전투기의 경우에는 F-15QA,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 다음에 프랑스 라팔, 같이 당대의 4세대 전투기를 가지고 있고, 지상군 같은 경우에도 레오파르트 2 전차, PZH-2000 자주포 등 최신형 장비로 사실 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공 방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공군도 쓰는 그 패트리어트 미국제 대공 미사일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지금 성주에 있는 사드도 사실 도입 계약을 해가지고 곧 들어올 거거든요. 거기다가 미군 기지 자체에서의 대공방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공군이 공습한 건 다 뚫렸다. 미국제 무기를 아무리 많이 사도, 그리고 미국군이 주도를 해도
이스라엘 공습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인데, 그래서 저는 앞날에 지금 어떻게 될까, 그리고 카타르랑 이스라엘, 그리고 아랍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일기 트럼프 때는 이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거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적을 가진 이제 아랍 국가들이 모여서 평화 협상을 하고 공통의적 이란과 상대하겠다는 그 트럼프 정부의 계획이 있고 이게 추진을 했다가 지금 잘 안 되는데, 앞으로도 더 안 될 일밖에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카타르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물론 사우디 주변 국가도 좀 분쟁이 있고 했지만, 멀쩡한 국가에, 그리고 이제 그 뭐 독재 국가도 아니고 뭔가 인권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 중인 나라도 아닌데 시내 폭탄을 떨고 있다. 이것은 그 어떤 나라는 좀 용납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트럼프가 이제 안보 조약을 이제 카타르랑 체결해서 미국 그 카타르의 정부를 좀 달래주는 모양새지만, 그걸로 카타르 정부는 만족하지 않을 것 같고, 특히 비싼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수십조 원, 거의 진짜 그 정도의 규모로 최신형 F-15QA 전투기나 패트리어트 미사일들을 다 구했지만 이스라엘 공격할 때는 그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제3의 방산 국가를 찾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카타르에 국빈 방문을 한 결과가 있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해요. 이것은 동맹 다음에 가장 높은 협력범위입니다. 실제로 2024년 10월에 이제 한국 육군이 카타르의 훈련장에서 K2 흑표전차 4대, K9A1 자주포 4문, 병력 100문을 투입해가지고 사막 지역에서의 합동 전투훈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에도 가서 화제가 됐는데, K2 전차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훈련할 때는 2km 밖에서의 표적만 쏘는데 좀 장거리 사격이 성공을 해서 한국 그 전차가 오버스펙이다 이런 식으로 극찬을 받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사실 안 그래도 한국 무기, K방산 무기에 좀 관심이 있던 나라가 이번 사건의 경우에 미국제 무기에 지금 의심을 가지게 된 순간, 결국엔 이제 이스라엘 기술이나 미국 기술과 독립된 제3의 기술이나 그 무기를 선택할 때 사실 중국 아니면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추가적인 방산 협력 이런 것들이 좀 지속될 건데, 물론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도 우방국 그 위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동 지방에서의 방위 산업에서는 기회가 열린 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중국산 최첨단 무기가 총동원됐습니다. 주목할 만한 무기를 꼽아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3가지 정도를 꽂을 수 있는데, 사실은 등장한 무기들은 30종에서 60종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가장 대한민국의 위협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좀 분석해야 되는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YJ-19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YJ-19 미사일은 HCM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HCM은 하이퍼소닉 크루즈 미사일이라는 약자인데, 쉽게 말해서 하이퍼소닉, 그러니까 마 5 이상의 속도로 크루즈란 건 순항이란 뜻인데, 이 배를 타고 순항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미사일이 포물선을 가져가지고 이제 탄도의 궤적을 가지면 탄도 미사일, 이것이 아니라 비행기처럼 날아갈 수 있으면 순항 미사일, 이렇게 불러서 크루즈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이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속도는 아주 빠르고, 그리고 순항에서 비행해서 고도가 낮기 때문에 대함 공격, 대지상 공격에 굉장히 중요한 무기입니다. 지금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라든가 뭐 금초음속 미사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는데,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궤도가 일정해서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어디에 떨어질지 언제 떨어질지 예측할 수 있어서 대응 시간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좀 개선된 게 HGV, 하이퍼소닉 글라이드 비클이라 해서, 이렇게 탄도 비행을 하다가 똑 앞부분이 분리가 돼서 갑자기 고도를 올리면서 비행기처럼 가다가 명중하는 거예요. 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좌우로 움직이거나 기동이 가능하지만 그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이에 비해서 HCM, YJ-19 같은 경우에는 요게 대한 하이퍼소닉 20km 정도의 고도로 비행하는데, 보통 탄도미사일은 70에서 80km, 100km 정도로 아주 높게 비행해서 이게 레이더로 다 잡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게 고도가 낮고 그 다음에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일종의 미국의 항공모함 킬러로 지금 YJ-19라는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TZ-100 혹은 한자로 100식, 이 식이라는 게 이제 90, 90, 90, 80 같은 형태를 말하는 건데, 그 신형 전차가 있습니다. 이 전차는 기본적인 전차, 그 다음에 지원 전차 두 개가 같은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세계 두 번째의 4세대 전차라고 불리만 합니다.
지금 K2 흑표전차,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흑표전차 같은 경우에 3.5세대라고 하고, 이 중국의 신형전차가 4세대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포탑에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포탑입니다. 포탑에 왜 사람이 타지 않는 게 중요한가? 이 포탑에 사람이 타게 되면 당연히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강력한 장갑을 둘러야 됩니다. 그래서 차체와 그 포탑에 강력한 장갑을 두르면 그 전차가 너무 무거워져요. 뭐 70톤짜리 전차도 지금 있습니다. 이건 거의 우리나라 다리도 몇 개 못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나라 뭐 도로가 발달 안 되는 나라는 거의 움직이기 힘듭니다. 그런데 포탑에 무인 포탑이다 이러면 포랑 전자장비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장갑이 필요한 게 훨씬 줄어들어서 무게는 똑같거나 가벼운데 방어력이 훨씬 늘어납니다. 사람은 또 어디 타냐? 차체에 타는데 이게 그냥 타는 게 아니라 캡슐 형태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방어력이 크게 늘어납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연구진들한테 4세대 전차의 성능이나 방어력을 물어봤을 때 거의 3세대 대비 2배 정도의 방어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번 ZTZ-100 전차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방어력이 높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K2 흑표 전차보다 훨씬 크기가 작아요. 무슨 말이냐? 40톤 정도의 무게로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전차가 작은 이유는 기술은 최신형으로 들어놓고 대신에 무게는 가볍게 한 그런 전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게 항공기에 들어가는 최신 기술을 전차에다 들어갔어요. 전차에는 요새 최근 전차인 RCWS라는 장비가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그 게임기 같은 컨트롤러로 기관총을 원격으로 조종하는데, 이번에 선보인 그 신형 전차 같은 경우에는 헤드에 홀로렌즈, 그러니까 VR, XR이라고 부르는 증강현실 사이트를 넣고 이 사이트가 기관총에 연동이 돼서 조종사 혹은 사수가 보는 방향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준 같은 경우에는 HMD라고 하는 헬멧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우리 KF-21 보라매 전투기 혹은 소형 정찰헬기 이런 전투용 헬기나 항공기에 들어갈 기술을 전차에 넣은 것으로 굉장히 좀 선진적인 개념을 가져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ZTZ 전차 요 같은 경우에는 화력이 약한 게 약간 특이한 겁니다. 원래 2세대 전차는 105mm, 3세대 전차는 120mm, 그리고 4세대 전차는 130mm 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4세대 전차는 원래 130mm 포를 가져야 되는데, ZTZ-100 전차 같은 경우에는 4세대 전차임에 불구하고 2세대 전차,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M48 전차, K1 전차에 사용하는 105mm 포를 장착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중국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이 전차가 양안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전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탱크가 55톤 이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방어력이 되는데 40톤급 규모로 크기가 매우 작게 만든 것은 수송기에 실어가지고 하늘에서 떨어뜨리거나 혹은 상륙하면서 상륙할 때 가벼운 전차가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대만과의 전차전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 큰 포를 넣어도 어차피 오버파워이기 때문에 대만 전차를 부술 수 있는 정도의 화력을 넣고 대신에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저기 드론으로 공격을 하거나 미사일 공격을 하거나 이런 것들 항공기에 대한 방어 능력을 크게 높인 신개념 전차가 이 ZTZ-100 전차. 그래서 좀 경계할 수만 하다 이렇게 설명이 드리고, 이번 열병식의 특징은 드론 로봇들이 엄청나게 많이 전시되었는데, 수많은 것들 중에서 제일 주목할 것은 제가 영상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두 종의 신형 무인 전투기입니다. 사실은 중국은 이번에 무인 전투기 드론을 5종류 이상 선보였는데 나머지 종류는 CCA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지금 개발한 거랑 비슷합니다. 미국은 무인 전투기를 어떻게 개발하고 있냐? 옛날에 무인 전투기 개발했을 때는 사람을 대신해야 된다. 진짜 터미네이터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무인 전투기가 너무 비쌌어요. 한 대에 2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사람이 타는 전투기가 뭐 1억 달러 정도 외니까 이거는 도저히 못 쓸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기능이 좀 단순하고 좀 가볍고 작아도 가격이 싼 드론을 좀 더 많이 만들어서 이 사람이 탄 유인 전투기랑 같이 하자. 이게 미국의 6세대 전투기 작전 개념이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KF-21의 작전 개념이고 이거 비슷한데, 중국은 이런 경향에 대해서 정반대의 해석을 내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F-16 전투기 혹은 KF-21 전투기에 근접할 정도로 굉장히 큰 무인 전투기를 내놨는데, 이 엔진의 기계가 한 16m 정도로 돼요. KF-21이 거의 그 정도 크기 됩니다. 여기에다가 엔진 출력도 훨씬 세고 거기다 기동성도 좋은 것까지 만들어서 전문가들 의견이 분분해요. 미국의 전문가들은 우리가 그런 비싼 드론을 만들어 봤는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중국 웨이보라든가 이런 데서 뭐 저희 같은 밀리터리 매니아
측의 의견은 어떤 거냐면 인공지능 기술이 대단히 발전했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인구수행력이 좋은 드론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완전히 사람을 대체할 정도의 성능이 좋은 무인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도 시도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실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중국이 개발 중인 스텔스 전략 폭격기 H-20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등장하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H-20 폭격기를 보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미국의 비트 폭격기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폭격기 경우에는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 개발하고 있다 사실이 알려졌는데 1999년에 세르비아에서 중국 대사관에 폭격을 받았어요. 미국의 F-117 폭격기에 의해서 폭격을 받아서 그 이후로부터 우리도 스텔스기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 20년째 만들고 있는데 아직 공개가 안 됐거든요. 이 외에도 공개가 안 된, 그러니까 H-20 외에 본체는 알려졌는데 공개가 안 된 무기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J-36, J-50, 뭐 혹은 신형 4세대 전차, 뭐 몇 종류들의 무기들이 그 전시가 안 되어서 여기에 대한 의도가 뭐냐 물어보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중국 매니아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열병식에 있는 모든 무기들은 실제로 실전 배치가 되어 가지고 완성이 된 것만 전시를 한다. 이 나머지들은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시를 안 한 게 당연한 거고 5년 뒤에 있을 열병식이나 공개된다. 근데 이것도 좀 사실 저 같은 입장에서는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전시된 물건 중에선 분명히 프로토타입 혹은 이제 껍데기만 있는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게 시전 배치가 안 됐으니까 전시를 안 한다? 요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번에 열병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제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무기 체계들이 제가 앞서 말한 뭐 ZT-Z 백전차 같은 경우에는 상륙 작전을 해야 되니까 무기가 가볍다, 크기를 줄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대만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무기들을 집중해서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H-20 무기가 폭격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이나 이 대륙을 넘어서 폭격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약간 공개를 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한다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H-20이 공개되고 이런 경우도 자주 있기 때문에 제가 녹화의 시점에서는 다시 또 공개될 수도 있겠네요.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시진핑, 푸틴, 김정은 세 정상의 만남이었습니다. 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이 장면이 갖는 군사적, 지정학적 함의는 무엇이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제가 국제정치학 전문가는 아니고 더 좋은 분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미국에 본사를 둔 기자다 보니까 미국에 계신 분들이랑 그 어떤 식 의견을 좀 교환하고 그다음에 저 국내 이제 정치 쪽 가신 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물어봤어요. 설이 두 개로 나뉩니다. 이제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성과이자 앞으로 미래가 중국 주도의 세계가 될 것이라는 선언에 가깝다. 이렇게 굉장히 부풀려서 말한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냉전 체제가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 그게 바뀌고 있다는 건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데 시진핑 옆에 푸틴과 북한,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권위주의 체제의 최고 지도자는 시진핑이고 나머지는 그 부하들이다. 이런 인상을 팍팍 풍겼기 때문에 이게 대해서 이제 중국이 사실 세계 2위로 자기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미국을 위협하는 새로운 세력을 조직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굉장히 크게 말하신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랑 북한, 중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GDP나 이런 게 있다면 상당한 규모가 되는 게 사실이고, 과거의 소련 같은, 그러니까 소련 연방이 있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소련이 경제력이 미국에 형편없이 적어서 무너지는데, 지금 현재 중국이 그 구소련 사정이랑 전혀 다르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미국을 앞서 나가나 추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요것 때문에 그 중국 기준에서의 긍정적인 방식은 중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것을 보여줬다까지 말한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시간도 많이 있어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의 동맹국이라 하기엔 너무 문제가 많죠. 중국이 북한에 돈 떼먹은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뭐 중국 사람들, 일반인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북한이 지원금만 가져가는 빈대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또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해요. 일반 시민들의 반중 정서는 사실 대한민국 요새 반중시위나 이런 게 많아진다 이야기하는데 북한은 한국보다 더 심합니다. 진짜 탈북자분들 인터뷰나 이렇게 했을 때. 거기다가 북한이 먼저 중국 공산당보다 정부 수립이 됐기 때문에 북한 정부가 중국을 지원해줘서 공산당이 승리했다, 이런 서사도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중국이 북한을 도와준 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국가가 넘버2 동맹이란 게 너무 중국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짜치는 겁니다. 러시아 역시
러시아가 뭐 세계 최대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더라도 러시아 경제를 망친 건 아주 유명하고 자원밖에 없는 국가, 원래는 제조업이라든가 기초과학에서 튼튼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런 두 국가를 옆에 세웠다는 것은 사실 미국의 동맹 국가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뭐 파키스탄 같이 이제 1대1로 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 중국 음망들은 이렇게 들러리를 설 수밖에 없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투자도 받고 자기들이 이제 무기도 많이 사고 하는데 전통적인 동맹 러시아랑 북한만 챙겨주다. 이것 때문에 갈등의 씨앗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국은 중국 자체, 그러니까 자신들의 뭐 자긍심을 고치는 데는 성공한 것 같지만 이게 진짜로 신냉전이 되거나 아니면 미국 위협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특히 이번 열병식의 주제는 거의 양안 전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만을 침공한 무기들을 쫙 이렇게 그 손님들한테 보여줬다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 열병식에 참여한 국가들한테 대만 침공에 대해서 자신들한테 좀 동의를 해달라. 중국은 대만 침공을 할 건데 도와달라. 거의 이렇게 읍사하는 자리에 가깝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중국 군사 기술은 얼마나 발전했나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국방 소식 전할 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방 소식 그리고 수출 전망 이런 것을 좀 밝게 이야기한 편이고 이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를 국뽕 유튜버로 하는데 저는 그 호칭이 싫지는 않아요. 자랑스러울 게 많아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군사 기술은 좋은데 우리나라 군사 기술이 좋은 거랑 중국 무기가 좋은 거랑은 독립된 사건이고 저도 기분 같아서는 중국 무기가 형편이 없고 사고도 많이 나고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중국은 세계 제2위의 국방과학 기술력을 가진 나라고 미국을 앞서가지 못했다고 아직도 저는 생각하지만 미국이 미처 파가지 못하거나 챙기지 못한 것들을 챙겨서 실속을 챙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령 제가 앞서 말한 신형 탱크 ZT-Z100 같은 경우에는 파워팩 그러니까 동력이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 4세 전차입니다. 하이브리드를 전차에 채용하게 되면 연료 소모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전차가 무음으로 기동해요. 전차가 여러 가지 노출될 수 있는데 레이더에도 노출될 수 있고 적외선 카메라에 노출될 수 있는데 소리도 엄청 시끄럽습니다. 사실 이게 군에서 전차 부대에 있었거나 혹은 특히 이제 러시아제 T-80U 전차 혹은 미국 카투사에 계셔서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 이런 것들을 옆에서 보신 분도 알겠는데 진짜 거의 수 킬로 밖에서도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 공격 의도를 숨기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하이브리드는 다릅니다. 아주 은밀하게 침투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BYD 같은 중국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이 사실 발전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갔거든요. 비슷한 사태로 이지스함이 있습니다. 그 중국판 이지스함이라 부르는 055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 이지스함보다 하드웨어적으로는 나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KF-21 이야기할 때 A사 레이더가 중요하다. 능동 위상 레이더가 미래의 레이더 이렇게 하는데 미국의 이지스함에 아직 그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가 장착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055는 그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화웨이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화웨이는 미국이 지금 뭐 규제를 하고 미국에 콘도 수출 못하는데 원래는 통신회사잖아요. 런전페이 같은 창업주가 중국군 출신이기도 하고 그 민간 기술을 중국이 군에 사용하는데 굉장히 의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055급 구축하면은 5G 기술이 사용된 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민간 기술을 빠르게 적용해서 미국보다 더 앞서 나간 분들이 일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사실 중국 무기에 대해서 제가 얕잡아 본다는 말을 절대로 못해요. 마음 같아서는 중국 무기가 문제가 없으니까 마음 먹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하려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조 강국이 군사 강국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중국 무기가 문제가 된 사례들이 있어요. 뭐 만들고 보니까 고장이 났다더라, 뭐 다른 나라에 수출했는데 불만이 생겼다거나 요것들이 일부 사실인데 그렇다 해가지고 중국의 기술력 자체가 약하다 혹은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수 있어도 괜찮을 정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무기 개발 및 군사력 증강에 있어서 핵심이 될 부분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은 사실 미국과의 대결이라기보다는 대만 침공, 그 다음에 양안 전쟁을 준비하는 것에 거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만약에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한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그 양안 전쟁에서 미국과 충돌할 때 사용한 것이 미국과의 뭐 국경 그 전면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가령 이번 열병식에서 핵미사일을 한 대여섯 종류 보여줬는데
거의 대부분이 1970년대도 맞는 것들을 개량하거나 아니면 이미 80년대에 완성된 것들을 새롭게 바꿔줬습니다. 가령 이제 사람들이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중국의 신형 탄도미사일 DF-61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거기에 선보였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DF-41이라고 하는 기존에 알려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조금 개량한 것이거든요. 진짜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미국의 핵공격을 하는 게 중요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투자를 했을 건데, 대만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그 전쟁을 재래식 전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대만과의 재래식 전쟁에서 어떤 것이 많이 쓰일 것인가? 저는 경량화된 무기, 그리고 신속 전개한 무기, 이번에 그 열병식에서 선보인 육군 장비들이 아주 무겁거나 큰 것들이 잘 없었어요. 뭐 전차만 해도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55톤인데 이번에 중국은 40톤짜리 전차를 선보이는 등, 그래서 경량화되고 빠른 무기들, 이런 것들이 핵심적으로 더 개발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빔 무기들이 많습니다. 빔이라고 하니까 이제 레이저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레이저 말고도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혹은 그래 쉽게 말하면 이제 전자레인지랑 똑같은 원리로 적의 전자기기를 부수는 빔 같은 무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빔 무기들이 굉장히 많이 선보였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 자신들이 드론을 많이 사용할 거니까, 중국의 드론 기술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량 드론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공격하거나 전쟁에 사용할 게 당연한데, 중국 입장에서는 반대로 자기들이 드론을 많이 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남이 나한테 드론 공격을 하면 어떡하지? 여기 걱정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이거 무기 개발의 숙명 같은 겁니다. 그래서 드론을 요격하거나 빨리 부술 수 있는 대량 드론 요격 무기, 이런 것들을 선보이고, 레이저 빔 무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공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드론을 파괴하는 데 또 적합합니다. 그런 레이저 빔이라든가 HPM 빔 무기들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있는 걸 선보였는데, 일부 성능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보다 좀 앞서 나간 분도 일부 있어요. 가령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 무기를 실용화해서 지금 서울 시내에 좀 지키고 있는데, 요거 출력이 30kW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열병식에서는 50kW 혹은 1메가와트 이상으로 추정되는 신형 무기들이 나와서, 레이저 빔 출력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좀 앞서 나간 부분이 사실 있어요. 이런 빔 무기 같은 거를 앞으로도 더 많이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